혹자는 이 직업을 화려하게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호수에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처럼 물밑에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동안 각종 광고나 강연, 기사 등에서 명언처럼 수없이 인용됐던 말, 백조는 발길질을 쉬지 않는다.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떠 있는다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우아하고 멋져 보이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여전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흔히 백조의 발길질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물에 뜨기 위해 백조가 쉼없이 발길질을 한다는 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안 움직여? 가만히 있잖아. 어? 가만히 있잖아, 쟤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위에도 우아하고 아래도 우아했네. 네, 그냥 우아한 애였어요. 그냥 전체가 우아했네. 물 그냥 위... 가만히 있어도 뜨는구나. 아, 그럼요. 물 위에 고고한 자태로 떠 있는 백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쉼없이 발길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 번씩 우아하게 발길질을 할 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 완전 속았네. 그러니까 목이 더 바빠 들여다본다고. 백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건 타고난 피지컬 덕분이었습니다. 조류과인 백조는 깃털이 기름막으로 쌓여 있어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요. 이 방수복 같은 깃털 사이사이에 공기가 제법 차 있습니다. 게다가 불의 역할을 하는 기낭, 공기가 들어있는 뼈인 함기골 조직 덕분에 물 위에 몸이 저절로 떨 수 있는 겁니다. 타고난 피지컬로 그냥 떠 있는 거네. 그렇죠. 애초에 이런 명언은 왜 생긴 거예요? 왜 퍼지게 된 겁니까? 이 말은 사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유명 야구 만화에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도 물 밑에선 치열하게 다리를 움직이고 있다고? 극중의 캐릭터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자신이 강타자가 되기 위해 뒤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어필하는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가 근성, 노력의 상징처럼 퍼지면서 일본을 넘어 한국에서도 백조가 수면 아래에서 쉼없이 발길질을 한다는 오해로 퍼진 겁니다. 만화에 나오는 명대사예요, 이게 되게 심지어. 컸구나. 근성을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하는 표현이 워낙 찰떡이다 보니까 퍼진 건데 과학적 근거는 없었네. 그러네. 백조는 물에 떠 있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지만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죠?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 어머님들 이 화초를 키울 때 애정을 듬뿍 담아서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MZ 세대들도 이 반려식물이라면서 정성껏 식물을 키우는 식집사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나 두 기자님은 뭐 이렇게 양파를 만약에 수경 재배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본 적 있어요. 예. 이 두 양파 중 어느 양파가 더 잘 자랄까요? 사랑해. 짜증나. 보통 이렇게 뭐 물 주면서도 사랑해 사랑해 하면 잘 자란다 소리 하잖아요. 자극을 줘야 돼요. 양파도 저 나태해지거든요. 자, 한쪽 양파에는 너 참 예쁘다, 고마워, 사랑해 긍정적인 칭찬말을 주고요. 다른 양파에게는 짜증나, 죽어버려 그렇지. 이런 부정적인 비난을 퍼부었을 때 칭찬받은 양파가 더 잘 자란다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거친 헤비메탈 음악보다 식물은 이 클래식 음악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틀렸다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미국의 유명 과학 채널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A 식물에게는 부드러운 클래식을 들려줬고요. B 식물에는 욕설이 가득한 거친 헤비메탈을 들려줬습니다. 실험 결과는 반전! 헤비메탈을 들은 B 식물이 더 잘 자랐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잖아. 뭐야? 짜증나가 맞죠? 쟤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니까, 쟤네들은. 아니 그럼 칭찬받은 뭐 식물이 더 잘 자란다 아니야, 이런 아니야. 말은 왜 나온 거예요? 처음에 도대체? 강하게 키워야 돼. 물론 여러 실험을 통해 칭찬받은 양파가 더 잘 자라는 정황이 확인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파 실험을 한 몇몇 누리꾼들은요. 저는 비난받은 양파가 더 잘 자라는데 왜 그런 거죠? 제 양파는 사춘기인가요? 칭찬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칭찬한 양파보다 비난한 양파가 더 잘 자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상식이 깨지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무 의미 없나 보다. 잘 자랄 애들이 잘 자란 거고 못 자란 애들이 못 자란 것 같아. 칭찬받은 양파가 더 잘 자란다는 말.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식물 키우는데 굳이 나쁜 말 할 필요 없으시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반려식물 예쁘게 키우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린다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게 추세죠. 우리나라도 바로 며칠 뒤인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으로 등장한 종이 빨대, 많은 분들이 종이 빨대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종이빨대 우리가 그 분해되니까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종이잖아. 플라스틱보다 나을 거 아니야. 물론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분해가 쉽고 퇴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이 빨대는 일회용 종이컵처럼 액체에 쉽게 녹지 않도록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 등으로 코팅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한 번 사용에 눅눅해지고 오염된 종이 빨대는 재활용 불가. 결국 일반 쓰레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지 결국 환경에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플라스틱 빨대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종이 빨대가 나무로 만들어져서 환경적으로 좋은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때는 약 907kg당 1.5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종이 빨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일반 혼합지를 생산할 때는 같은 무게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8.45톤 배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들 때보다 약 5.5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종이도 완전한 친환경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먹어요? 그냥 입 대고 먹어야 되나? 일회용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대신 금속이나 대나무, 실리콘 이렇게 다회용 빨대를 100회 이상 재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친환경 빨대의 본질이 플라스틱 줄이기인 만큼 일상생활 자체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음료를 마실 때도 빨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이름이라는 포장에 또 속으면 안 되겠네요. 종이빨대 무조건 좋다는 인식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아니라는 것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 빨대 사용 자제, 일상 속에 이런 작은 행동들로 가져오는 큰 변화. 지금부터라도 환경 보호에 동참해보는 것 어떠세요? 요즘은 남녀 불문하고 피부 관리에 많이들 신경 쓰지 않습니까? 두 기자님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특별히 뭐 챙겨 먹는 음식이 있는지. 저는 음식보다도 수분 섭취. 아하. 예. 물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좋죠. 예. 저는 콜라겐. 어떻게 뭐 가루로 아니면 네, 가루. 흔히들 피부에 좋다고 이제 돼지 껍데기 속에 요 콜라겐 좀 보소. 이거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피부 때문에 먹는 거야. 이렇게 돼지 껍데기 푹푹 먹방을 펼치셨죠. 콜라겐은 일종의 단백질로 피부에 적인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수분과 탄력도를 조절. 우리 몸속 콜라겐이 감소할수록 이마와 눈가, 입가 등의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집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콜라겐, 돼지 껍데기를 외치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모두 거짓!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셨던 거 피부에 양보하신 게 아니라 햇살에 양보하셨던 겁니다. 그냥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럼 뭐야? 다 기름 덩어리였어? 허허. 피부엔 도움이 안 됐다는 거네, 아예. 일단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있긴 합니다. 다만 동물성 콜라겐으로 일반 단백질보다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 즉 피부에 흡수되는 양은 불과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약 90%는 그대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피부를 챙기시려면 어류에 든 저분자 콜라겐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돼지 껍데기에는요 지방이 붙어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 챙기겠다고 돼지 껍데기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제대로 칼로리 폭탄을 맞고 다음날 체중계 위에서 오열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뭐 근데 맛있게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면 스트레스 줄고 그럼 피부 좋아지는 거고. 정신 건강이 최상입니다. 뭐 맞죠. 네. 피부에 좋든 어떻든 맛있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풀 때는 그냥 적당히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간에는 예로부터 마치 진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일명 전자레인지 괴담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전자파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발암물질이 생긴대.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는 속설은 거짓! 그렇지. 간편함의 차이 외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김치찌개나 냄비에 끓인 김치찌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 역시. 헛똑똑인 거예요. 아니 전자파는 쓰는 건 맞잖아. 허허.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잖아. 쓰는 건 맞죠. 전자파가 나오잖아. 나오죠. 그 전자파로 데우는 건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 기가헤르츠의 주파수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60헤르츠 주파수로 발생하는데요. 두 종류의 전자파 모두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특히 음식물을 조리하는 2.45 기가헤르츠의 주파수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리 현상이 없는 전자파이기 때문에 DNA 구조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따라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다 해도 음식물의 영양소 변화나 파괴가 일어나거나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자레인지로 데운 물로 식물을 키우거나 음식물을 조리한 뒤 영양소를 분석한 결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물 돌릴 때 뭐 찜찜함 없이 그냥 간편하게 돌려드시면 돌려도 됩니다. 자,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음식이 안전하다는 건요. 종이나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 등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 한정입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 표시되지 않은 멜라민이라든가 일반 플라스틱, 비닐, 알루미늄 호일 등은 절대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음식, 조리 그릇에 전자레인지용 표시만 확인한 뒤 안심하고 드세요. 군 생활을 달래준 눈물 젖은 음식이자 군인들의 소울푸드 뽀글이. 약간 쌀쌀해지는 날씨에 야전에서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네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진짜. TV, 예능, 드라마 등에서 소개된 뒤에 많은 분들이 따라해 먹으면서도 라면 포장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조리 방식 때문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라면 회사 봉지들은 대부분 한 겹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등을 겹겹이 쌓아 만드는데요. 물이 닿는 안쪽 부분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뽀글이를 조리하는 것은 환경 호르몬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 폴리프로필렌은 130에서 150도까지 내열에 강한 소재인데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은 펄펄 끓는 순간에도 100도에 불과하고요. 라면을 먹다 보면 물의 온도가 식기 때문에 열에 의해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선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화상을 입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기구에 먹기를 권고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좀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있었죠. 저 봉투에 그냥 먹으니까. 비닐이 그러니까. 저는 요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 나거든요. 커피 믹스 종이컵에 타먹을 때 젓는 거. 결국에 이 젓는 거를 그 봉지로 많이 하잖아. 응. 그러면 이게 환경으로 먹지 않을까 걱정은 됐었거든요. 얘도 안 녹나? 식약처에 따르면 뽀글이는 되는데 커피 믹스는 안 되는 이유. 커피 믹스 봉지를 뜯을 때 코팅된 필름 부분이 벗겨질 수 있고 포장지에 인쇄된 인쇄 성분이 뜨거운 물에 녹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직장인들이 탕비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이 이거는 하죠. 무조건 차라리 이제 티스푼 같은 거 하나 공용으로 하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으니까. 언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라면 안심하고 맛있게 안전하게 끓여 드세요. 황사나 미세먼지 심한 날이면 목이 칼칼하잖아요. 아유. 그럴 때 두 분만의 해소법 있습니까? 딱 있죠. 삼겹살. 그럼 어허. 삼겹살이지. 그게 플라시보 같긴 한데 실제로 먹어보면은 목이 좀 괜찮아져요. 그럼요.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아유 목도 칼칼한데 기름칠 좀 해줘야지. 삼겹살 매출이 증가, 불티나게 팔린다는데요. 특히나 삼겹살에 있는 기름 덕분에 목에 끼어있는 미세먼지가 쉽게 내려가서 삼겹살이 이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데 특효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허, 설마 이것도 잘못된 상식인가요? 미세먼지에 삼겹살이 좋다는 그 근거 없는 속설에 불과한데요. 삼겹살은 식도와 위장 등의 소화기관으로 흡수되는 반면 미세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호흡기. 즉, 미세먼지와 삼겹살은 체내로 흡수되는 이동 경로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삼겹살의 기름이 기관지의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에는 어려운 거죠. 또 삼겹살의 불포지방산이 미세먼지 속 중금속과 결합해 배출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역시 거짓. 불포지방산 등 흡수된 지방은 오히려 미세먼지 속 지용성 중금속의 흡착률을 높일 뿐 배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흡착률을 높여요. 오히려 갖고 오는 거야. 어이구야. 그럼 미세먼지 많은 날에 뭐 먹어야 돼요? 점막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더 잘 침투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하. 수분이 보충돼야 촉촉하게 기도가 유지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미세먼지 등의 몸속 노폐물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의 대다수의 해법이 물이네. 그러니까. 물이 좋네. 적절한 물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네. 맛있으면 용서되니까요.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면서 몸을 챙기시고 삼겹살로 기분 푸시길 바랍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일반인의 뇌보다 뇌용량이 약 15% 정도 더 크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본인의 뇌 몇 %나 사용했을까요? 근데 원래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인간이 평균적으로 자기 뇌의 10%밖에 못 쓰고 아인슈타인이 15% 정도를 썼다. 이 5%의 차이로 그 사람이 인류 중에 천재 소리를 듣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모르고 저는 한 5% 쓰는 것 같은데요. 뇌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뇌순남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네. 인간은 평생 뇌의 10%밖에 못 쓰고 죽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얘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미국 신경과학자 베리 고든 교수는 우리의 뇌는 아주 일부만 손상을 입어도 여러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걸로 보아 평생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무게를 치자면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나 소비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의 90% 이상을 쓰지 않고 놀리고 있다는 것은 진화적으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게 퇴화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니 그럼 인간은 뇌 몇 %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면서 뇌 10%가 아닌 100%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정 두뇌가 활동을 할 때 뇌 속에 수백억 개의 뉴런 중 약 5%가량이 활동.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뇌 100%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을 뿐 인간이 생활하는데 뇌 전 영역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G사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이는요. 20살쯤 되면 인간은 뇌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야, 100%를 다 쓰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그 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학자들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잘했을 때 천재가 탄생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뇌 100%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쩌면 잠자고 있는 두뇌 가능성을 10%밖에 개발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의 뇌, 더 이상 뇌 버려두지 마시고 나의 뇌는 어떤 곳에 더 발달돼 있는지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요?